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요가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처음 인사드려요. 쭉 서울 외곽에서 운동하고 자격증을 따며 강사 준비를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저만의 요가 스튜디오를 차려냈습니다. 아직 1년이 채 되질 않았네요. 스튜디오를 차리며 들어간 돈의 지분 절반 이상은 저희 부모님이시고요. 남편하고는 요가 강의를 나갔던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후 번호 교환을 하고 교제를 시작하다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이 대전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저도 따라 나왔습니다. 요가 스튜디오를 차리기에는 서울보다 대전이 훨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댁이 대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북적 때문에 어울릴 수 있는 가족이 생기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외동딸로 자라서 어릴 적부터 형제자매들이 북적 있는 집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냥 외로웠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느라 거의 하루 종일 못 보고 산 적도 많았어요. 제가 잠이 들고 나면 집에 들어오곤 하셨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시댁과 가까이에서 살게 된다고 했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늘 가까이에서 말 섞고 어울리며 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였잖아요. 남편의 누나인 형님하고도 가까이에서 지내며 비슷한 나이대이니까 언니 동생을 할 수 있겠다 싶었고요. 시부모님과도 만나 시끌벅적하게 밥 한 끼 정도는 주기적으로 먹겠거니 했습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어머님이 먹는 걸 무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제가 맛있는 걸 마음껏 먹으면서 살지는 못했어도 먹는 걸 좋아라고 또 강의를 하고 나면 늘 배가 고팠었는지라 이런 점은 서로 잘 맞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벌써부터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해요. 오늘은 또 무슨 이유를 가지고 나에게 탓을 하고 신경질을 부리며 시비를 거실까 싶어서 말이죠. 결혼 전에는 소녀소녀하다고 느낀 어머님이었는데 이제는 틈만 나면 시비를 걸다 못해 상남자스러운 걸쭉한 말까지 뱉어내는 바람에 놀라 자빠질 뻔도 했답니다. 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사연을 적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무용을 오래 배웠었고 그와 동시에 식단 조절을 자연스럽게 하고 살다 보니 몸매 관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어요. 긴 시간 몸이 관리가 되다 보니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되기도 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연예인들이 45kg라고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따라하고 하다 보니 저는 제 몸매를 굳이 찌운다거나 보다 빼려고 한다는 등의 변화를 줘보자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요가를 배워 지금은 선생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혼 전에는 대전에서 신잡살림을 차린 것도 설렜지만 내 스튜디오를 차려 내 수강생을 받는다는 사실도 제겐 무척 설레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서 요가를 배우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에, 아니 완전 무료로라도 가르쳐 드릴 수 있다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대전에서 스튜디오를 차리겠다고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고 몇 번 도움을 받을 때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샵 차리고 나면 나 꼭 공짜로 요가 가르쳐줘야 한다 라고 말이죠. 너무 기뻤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요가를 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즐겁더라고요. 꼭 그러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오픈 기념 할인이 있긴 했지만 저희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한테는 그냥 오기만 해도 가르쳐 줄 테니 약속만 미리 잡고 오라고 했죠. 언제든 배우고 싶을 때 오시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저희 스튜디오 안에 모셨고 그동안은 나름 즐거웠습니다. 살짝 긴장이 되긴 했지만 보통의 강의를 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슬슬 시어머니의 고삐가 먼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제 가족이니까 무료로 제가 잘하는 요가를 가르쳐 드린 것 뿐이었는데 어머님은 그 대가로 고삐 불린 망아지 마냥 밥을 드시기 시작한 겁니다. 운동을 했으니 조금 더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가 동작을 가르쳐 드린 죄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전에 요가를 배워보신 적이 없다고 하니 완전 초보 동작부터 천천히 가르쳐 드릴 참이었고 어머님이 실제로 하신 거라고는 스트레칭 격의 운동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날부로 자신이 격한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마냥 음식을 먹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누이의 말을 들어보니 어머님은 그때부터 집에 가면 힘드네, 요가가 보통 운동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멀쩡한 저녁을 먹고도 밥을 고추장에 비벼 먹고 하다 한 사발 남은 된장국에 밥을 비벼 말아 먹었다고 합니다. 전 단지 요가를 50분 짧게 가르쳐 드린 것밖에 없는데 어머님은 집에 가면 세상 노곤하다며 밥을 말아 먹고 비벼 먹고 쌓아 먹으며 식탐을 키우셨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요가로 뭘 가르치길래 네 시어머니가 이리 밥맛이 돌아서는 밥을 먹냐고 말이죠. 그래서 전 간단한 것만 가르쳐 드리고 있다며 당황하고 황당한 나머지 웃어 넘기기만 했는데요. 문제는 시어머니의 체중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이 쪄가고 있는 것이 제 눈에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 정말 단지 내 시가족이니까 공짜로 요가를 가르쳐 드린 것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쯤부터 어머님이 저에게 이상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셨답니다. 본인이 밥을 무리하게 먹어서 쪄버린 살인 걸 그걸 저한테 탓하기 시작하며 요구를 시작하신 겁니다. 운동을 더해서 살을 빨리 빼야 한다면서 요가가 아닌 다른 운동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럴 때면 제가 가르쳐드리는 요가가 아닌 한 요가부터 시작해서 필라테스, 그리고 이젠 하다 플라잉 요가까지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머님 건강이 염려가 되어서 요가를 가르쳐드리다 말고 물어봤어요. 체중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좀 더 땀을 많이 흘리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가르쳐드려도 되겠냐고 말이죠. 그전에는 어머님은 이미 몇 번이나 살이 찐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난다는 말투로 저에게 화풀이를 하셨고, 이놈의 요가는 살 빼는데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나를 찌우기만 하네. 네가 일부러 나 찌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 탓을 시전하기까지 하셨어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으니 우선 넘기긴 했으나 무료로 저에게 요가 수강을 받으시면서 말이 안 되는 불만을 자꾸 늘여놓으시니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어머님께 아무 요가도 가르쳐드리지 않고 안 보는 게 낫겠다 싶기까지 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살이 쪄서 짜증이 난다는 소리를 하시면서도 요가를 배우겠다고 계속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계속 찾아오셔서는 다른 수강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게 스트레칭이지 뭔 운동이야. 나는 살만 뒤룩뒤룩 쪘는데. 라는 부정적인 혼잣말까지 꺼내셨죠. 게다가 수강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게 어두웠습니다. 일단 저 자체가 표정 관리를 하기가 힘들었고 어머님의 말씀에 기분이 나빠한다거나 동요하는 다른 수강생분들을 달래고 눈치를 보느라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하니 요가는커녕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수강생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급기야 스튜디오 운영 걱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딱 그 타이밍에 맞춰 시어머니가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직접 가르쳐주는 운동이 아닌 남한테서 돈을 내고 직접 운동다운 운동을 배우겠다고 하신 겁니다. 저에게는 저의 능력을 무시하는 발언과 다름이 없었고 그와 동시에 내 시가족으로부터 이런 발언을 들었다는 사실에 자존심까지 상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 뻔뻔한 요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서 돈까지 뜯어가셨죠. 그냥 요가는 별로야. 나 살찐 거 봐라. 이게 다 아무래도 네가 못 가르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 아니 내가 이렇게 갑자기 살이 찔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그래서 말인데 여기 오다 보니까 저 옆에 한 요가라는 게 있던데 그게 그렇게 살 빼는데 좋다고 하더라. 나 거기 좀 가도 되냐? 라고 물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요가도 좋다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면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만요. 어머님은 당당하게 한 요가 학원 등록을 하시고는 그 수강료를 저에게 지불해달라고 요구해 오셨답니다. 저 때문에 살이 찐 것 같으니 자신이 살을 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귀신 뒤통수를 후려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먹으라고 해서 밥을 드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식욕 조절을 못하셔서 밥을 드셔놓고는 이제 와서 그렇게 찌운 살을 저보고 책임지고 빼달라니요. 그것도 남의 학원에 가서 요가를 배울 테니 그 수강료를 지불해달라 요구를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시어머니가 맞나 싶더군요. 기껏 선심을 쓰겠다며 시가족들에게 무료로 요가도 배우게 해드렸더니만 호의를 베풀어 돌아온 건 배운 망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님께 한 요가 등록을 해드렸답니다. 너무 당당하고 또 너무 뻔뻔하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휘말린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저 때문에 요거를 처음 시작했고 또 그래서 살이 찐 건데 그걸 부정할 거냐면서 화까지 내시니 제가 일단은 어머님의 화를 풀어드리고자 급한 대로 수강료 지불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꽤나 한 요가를 즐기시는 듯 보였어요. 며느리가 대신 수강료까지 내준 공짜 운동이니 얼마나 즐거우셨겠어요. 하루는 한 요가 수업을 끝내고 굳이 저희 스튜디오까지 찾아오셔서는 땀을 잔뜩 흘렸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며 다른 사람이 해준 수강에 대해 칭찬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뭐 하자는 건가 싶어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내드린 수강료를 허투루 쓰지 않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칭찬해드려야 할 일이다 싶어서 마냥 웃어만 드렸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한 요가를 배우는 것과는 별개로 어머님은 꾸준하게 살이 쪄갔어요. 어찌나 먹는 걸 자제하지 못하시던지 제가 옆에서 봐도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땀을 왕창 흘린 후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믹스커피를 찾질 않나 결국 커피를 구하지 못하며 바로 가게 상가 아래로 내려가서는 설탕 잔뜩 묻힌 핫도그나 떡볶이를 찾으셨답니다. 그리고는 그걸 자랑이라며 또 사진까지 찍어서는 제게 보내시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믹스커피 좀 미리미리 사놓으라는 잔소리를 섞으시면서 말이죠. 참담했어요. 저러고는 또 나한테서 살이 찐 이유를 찾질 않으실까 싶어서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정말로 제게서 살찐 원인을 찾으셨답니다. 네가 믹스커피를 미리 사놓기만 했어도 내가 1층에 내려가서 떡볶이를 먹고 올 일이 없었잖아. 그러게 내가 미리미리 사놓으라니까. 라고 하면서 그 와중에 제게서 굳이 이유를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뿐이게요. 언젠가부터 귀찮아서 나가기 싫다면서 한 요가 학원은 가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다 같이 시댁에 모여 밥을 먹다가도 괜히 제 얼굴을 보고는 아유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이 옷이 딱 맞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투정을 부리셨고요. 전 밥을 먹다가도 혼이 났고 멀쩡히 강의를 하며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가도 어머님만 보면 혼이 났습니다. 그게 제 탓이 아니라는 걸 모든 시댁 식구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저기 제 편을 들어주겠다면서 어머님의 주장에 반대를 하기도 했어요. 특히 저희 남편은 기껏 무료로 요가까지 가르쳐준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라면서 핀잔을 드리기도 했지만요. 어머님은 귀라도 맡기신 건지 제 남편의 주장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셨답니다. 내가 살이 찐 게 정확히 요가를 배우면서부터인데 이래도 네 와이프 때문이 아니라고? 이래도 내 식욕 때문에 내가 살이 찐 거라고? 너는 아무리 신혼이라지만 네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면서 말입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울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살고 싶은데 저는 저대로 제 스튜디오가 대전에 있으니 어디로 쉽사리 주거지를 옮기기가 쉽지 않았고 또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랑 한바탕을 하고 나서도 꼭 제 스튜디오를 방문하셨어요. 주 목적이 1층에 있는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라는 걸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저부터 찾아와서는 더불어 같이 마실 믹스커피를 아이스로 찾으셨고 그리고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요가를 제대로 배우라는 훈계질까지 하시다가 1층으로 내려가셨답니다. 한 번은 떡볶이를 먹지 말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라며 넌지시 부탁까지 드렸더니만 어머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를 뭘로 보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획하니 나가길래 혹시나 싶어서 그 뒤를 바짝 따라갔습니다. 어머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시는 동안 저는 계단으로 미친 듯이 달려 내려가서는 1층 바로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님은 자신을 뭘로 보냐면서 화를 내신 게 바로 몇 초 전이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떡볶이 집으로 들어가셨답니다. 맛난 떡볶이 밀가루에 고추장에 아주 탄수화물 범벅인 그 떡볶이를 먹겠다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며 분식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혼자서 떡볶이에 순대 그리고 어묵 국물까지 말끔하게 해치워 먹고는 설렁설렁 나가시는데 걸어가는 뒤통수가 정말 돼지 뒤통수를 방불케 했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시어머니께 하는 게 얼마나 치사한 일인 줄 잘 압니다. 하지만 진짜로 저희 어머님은 식욕 조절을 못하셨고 그 탓을 모조리 다 저에게 돌리셨어요.
그렇게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하면 제 탓이라 하시니 저도 요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르칠 맛이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 어머님은 며느리가 마음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로 또 다른 운동을 배우겠다 선포하셨습니다. 한 요가 다음으로 욕심을 낸 건 바로 필라테스였죠. 그것도 저에게 수강료로 내달라고 하셨고 당당히 들고 온 영수증 때문에 저는 또 당당하게 등록을 해드렸어요. 그렇게라도 해드리면 최소한 며느리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라도 살찐 탓을 그만하실 줄 알았거든요. 적어도 운동이라도 열심히 배우면서 살을 뺄 노력이라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한 요가에 이어서 필라테스까지 포함해 제가 손해를 본 돈만 해도 벌써 100만 원을 넘겼는데요. 어머님은 여전히 운동을 다니며 먹는 것에 집착하셨고 여전히 제 스튜디오에 찾아와 아이스 믹스 커피를 타달란 말을 반자동으로 뱉어내셨답니다. 이런 인연은 조만간 내 손으로 끊어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 얼마 되지 않았고요. 하루 종일 웬일로 너무 바빴습니다. 시어머니께 대인 만큼 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좋은 요가 강사가 되고자 공부도 하면서 노력을 했더니만 점점 수강생이 다시 늘어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도 퇴근하면 영업을 해주겠다며 전단지를 돌려주고 인스타그램 마케팅도 도와준다게 어찌저찌 해서 동네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듯 보였답니다. 그 덕에 혼자 하루 종일 수업 준비하고 스케줄을 짠다고 바쁜 시간을 보냈고 그러다 막 가게 불을 끄고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밖에서 보니 아직 퇴근을 안 한 것 같길래 들어왔다고 하면서 말이죠. 절로 한숨이 나오는 걸 꾹 눌러가며 참았고 그 입에서 또 믹스커피를 찾길래 일단 타드렸습니다. 제가 마시지 말라고 해서 마시지 않을 분은 아니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듯 보였어요. 불안한 기색으로 어머님을 쳐다봤는데 아이고 글쎄 이젠 하다하다 한 요가에 필라테스로도 모자라서 이젠 플라잉 요가까지 시켜달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연세가 벌써 환갑이 넘으셨습니다. 그 나이에 이것저것 운동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씩 번갈아 혹은 같이 배우시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운동을 배우면서 식욕 조절을 못해 살만 건강하게 쪄가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이젠 또 플라잉 요가까지 배우시겠다고 하니 말문이 막혔죠.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진심이었고 이번에도 영수증을 가져오면 되겠냐면서 이미 알아본 학원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혼자 나가는데 혼자 남은 스튜디오 안에서 저도 모르게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나와서 펑펑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흡사 깡패어도 같아 보이는 게 무섭기도 했으나 정말 언제쯤 정신을 차리실까 싶어서 짜증나고 지치는 마음에 울음이 나온 거죠. 그러다 혹시나 싶더라고요. 왜 저렇게 운동을 배우려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나 배우는데도 어쩜 그리 신기할 정도로 살이 안 빠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만 하나 이상한 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바로 어머님이 운동 수강을 하지 않고 계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늘 영수증을 가져와서는 그 돈을 내달라 요구를 하셨던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전 학원에 찾아 들어가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큰 실수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버리니 바로 어머님이 다니신다는 요가 학원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근처에 있던 한 요가 학원 그리고 필라테스도 모자라 어머님이 또다시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그 플라잉 요가 학원까지 어머님께 슬쩍 물어봐 학원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돌렸죠. 수강생 이름을 물으며 여부를 알고 싶다고 하니 처음엔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개인정보네 뭐네 하면서 앞으로 제가 같은 업계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 수강료를 자꾸 환불받아 꼼수를 쓰는 고객이니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하자 모두가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시어머니의 수강 여부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전 충격을 받아 탄식을 내뱉었죠. 어머님은 수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강을 하긴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 환불을 했다더군요. 그것도 카드로 환불받은 게 아니라 수강료에서 수수료를 떼고 남은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겁니다. 수강료보다 적은 돈이긴 했으나 그게 어디냐면서 그냥 막 도와달라고 했었대요.
그래놓고 학원에 다녀온 척 땀도 흘리고 운동하다 온 척이란 척을 제 앞에서 했던 겁니다. 이거 완전 사기꾼이었죠. 그래서 제가 꼼수 쓰는 고객인 것 같다고 물어봤을 때 상대 학원 원장은 아차 싶어서 알려줬다고 했고요. 저희 가게에서도 그런 식으로 환불을 받아 나간 고객이냐면서 시어머니 뒷담화를 바로 시전하는데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학원 수강료를 받아가서 몰래 환불을 해서 혼자 돈을 챙겼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머님은 플라잉 학원 수강료를 언제 입금해 줄 거냐면서 확인 전화를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는 잠시 망설임도 없이 점심시간을 맞아 학원 문을 닫았고 근처에 있는 이불 가게에 찾아가서는 1,000조가리를 사버렸습니다. 계획을 일부러 세운 건 아니었지만 시댁에 가는 길에 상가들이 쭈르륵 이어져 있어 1,000조가리를 파는 이불 가게가 바로 보였어요. 거기에서 저는 아이들을 얻었고 그 이불을 들고는 시댁으로 달려갔죠. 어머님은 제가 직접 결제를 해주려고 찾아온 줄을 알고는 세상 반갑게 절 맞이해 주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살을 찌우게 한 장본인이라면서 찬밥 신세를 하셨을 텐데 그날만큼은 저한테서 받아낼 돈이 있어서 그런지 참 순하게 양 같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어머님을 뒤로한 채 전 당장 시댁 거실 한복판에 서서는 천장만 뚫어져라 바라봤죠. 그리고는 맘 같아선 드릴 같은 걸로 천장을 뚫으려다가 급한 대로 시어머니가 망치랑 못을 것이 TV 선반 아래에서 꺼내는 걸 기억해 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따라서 망치와 못을 꺼내들었죠. 시어머니가 기함을 치며 놀라셨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망치를 들고 허공에 있는 천정에 망치질을 가격했습니다. 남의 집에 쳐들어와 밑도 끝도 없이 천장에 못질을 했고 사들고 온 이불 1,000조가리들을 가져다가 어머님께 알아서 하시라 했습니다. 이게 플라잉 요가지 다르게 플라잉 요가겠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벙쪄서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하지만 전 끝까지 말씀드렸어요. 플라잉 요가가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이거잖아요. 플라잉 요가. 천장에 매달려 날아다니며 하는 거. 플라잉 요가 라고요.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서 수강한다고 구라치고 가져가셨던 학원비까지 싹 다 내용 증명으로 되돌려달라 고소 때리기 전에 이쯤 하세요. 플라잉 요가. 그거 배우는 척한다고 그 살이 빠지겠어요? 빠질 몸뚱아리였으면 진짜 빠졌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용납 못하니까 돈 달란 소리 하지 마세요. 살을 빼고 싶으시면 밥 좀 그만 쳐 드시고요. 라고 말이죠. 어머님은 제가 천장에다가 못짓을 한 것만큼이나 놀래서는 입도 못 다문 채 경악을 했습니다. 제 입에서 돈을 물어내달라는 고소 얘기까지 나오니 농담은 아닌가 보다 싶으셨는지 전과는 달리 손발이 파르르 떨리시기까지 했네요. 그런 어머님께 저는 어머님, 아들한테 싹 다 꼰질러 버리기 전에 가만고 계세요. 제 눈에 띄지도 마시고요. 라며 재차 선전포고를 한 후 집을 나섰고요. 그러니 어머님은 겁에 질리신 건지 절 쉽사리 따라 나오지도 못하셨답니다. 저는 어머님이 간 학원비를 되돌려받지 못했으나 남편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는 그 돈을 대신 받아냈어요. 남편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랑 한바탕 난리를 치며 저를 대신해 2차 대전을 벌였고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결국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이 튀어나왔답니다. 저는 어머님을 더 이상 보기 싫어서 시댁에 따라가질 않았는데요. 남편이 전화를 해와서 받았더니만 옆에서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며 제게 울먹이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과를 넙죽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그 이상의 대꾸는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저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불필요했던 감정 싸움은 끝이 났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신지 제 스튜디오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평생 공짜로 받을 뻔한 요가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셨답니다. 그 바람에 신우가 괜히 미안한지 더 이상 제 스튜디오로 공짜 요가를 받겠다 찾아오지를 않기 시작했고요. 별난 시어머니 때문에 잠깐 인생의 교육을 받았다 생각하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씨가 혼인빙자 간음으로 저 사람 고소할 거예요. 그럼 재곤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다 박탈당할 수 있거든요. 수아는 절대 아이를 안 뺏기겠다고 했거든요. 얘 좀 봐, 헛똑똑이네. 무슨 고려적 이야기를 시부렁거려. 혼인빙자 간음죄? 그게 폐지된 게 언제인데. 어머님, 사기죄로 고소 가능해요. 혼인빙자 사기죄. 변호사 선임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 법원에서 뵙죠. 당신 우리 딸한테 꿈이라고 부르지 마. 뭘 그렇게 예민해서 그래, 당신. 어쨌든 부르지 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수아가 바로 목 뒷덜미여서 달라붙는 것 같으니까. 이튿날 시어머님이 오셔서는 봉투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사실 손녀도 손주긴 손주지. 아무짝에도 선영의 책상에 오보돌리 남의 집 주워버릴 손녀도 내 핏줄이긴 하지. 여기 이 돈으로 몸에 좋다는 거 다 해먹어라. 엄마가 건강해야 갓난쟁이도 건강하니까. 그리고는 한참 아이를 들여다보시더니 아깝네, 아까워. 그거 하나만 탈거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10년 만에 겨우겨우 빌어빌어 낳아놓은 게 계집애라니. 그리고 나가셔선 바로 수아네 집으로 가신 거예요. 속으로 아들이니까 장손이지. 아무리 천년 뱃속에서 나왔어도 장손이긴 하지. 얘부터 본처가 생산을 못하면 처벌들이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 그럼 내 장손은 내가 못 볼 이유가 뭐예요? 가만, 그 아파트가 어디라고 했지? 핸드폰에 당신 아드님이 보내주신 주소로 찾아가신 거예요. 저희 집에서 나가자마자요. 아주 모자가 쌍으로 아주 파렴치한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남편이 가 있었고요. 아범아, 너는 아주 대놓고 양쪽 살림을 하기로 했구나. 거기는 장모님도 다 계시지만 여기는 나 하나뿐이잖아. 열분왔다. 시어머님 웃긴 게 코앞에서 아들 손주를 보니까 마음이 200% 달라지신 거예요. 아주 마음이 붕붕 날아다니는 기분이셨나봐요. 하긴 왜 안 그러겠어요.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합니다만 집안에 대가 끊기고 재상 올려줄 자손 하나 없이 돌아가시는 줄 알았더니 이건 태물리 아들 손자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이국리 저국리 하셨겠죠. 다음날 또 찾아가셨어요. 당신 아들 앞세우고 아들 손주가 보고 싶으셔서요. 이젠 수아도 아예 자기 시어머니인 줄 알고 시어머니로 대우한 거고요. 어머님이 지리탕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었어요. 제가 낙지 넣고 연포탕 끓여드릴게요. 식사하시고 가세요. 시모는 속으로 어라? 요게 나이나 어려도 아예 막대 먹은 애는 아닌가 보네. 며칠만 지켜볼까? 그렇다고 수아가 저를 밀어내고 제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그리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이국리 저국리 아무리 그래도 본 며느리도 딸이지만 자손을 낳아놓았고 내쫓을 구실도 없고 무엇보다도 제 뒷배경이 빵빵하니까 훗날 독자로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 아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꼭 필요했던 건 정말 필수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내신 시어머니 다음날 아침 아드님을 부르셔서는 애비야, 내 마음 알지? 너 안 되라고 이를 꾸밀 애미는 아니란 거 알지야?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아무래도 나보다는 네가 공부를 많이 했다지만 세상을 몇십 년 더 산데 경험을 믿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무섭게 나오세요? 내 장손 데려와야겠다. 네? 보아하니 내가 2번 보니 그게 나이가 어려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순순히 내놓지도 않겠고 그저 쓱 아닌 듯 긴 듯하게 빼오자. 엄마, 그렇지만 아기를 강제로 빼앗아 오는 건 걔가 새끼를 낳아도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두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거사, 정신 똑바로 차려. 아기도 천불리고 오래 끄면 그거 떼어내는 게 더 힘들어. 아예 초장에 끊어내야 해. 그리고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 쪽박 나는 거야. 물론 남녀간의 정이란 게 하루아침에 끊어내기 어렵지. 하지만 이번 기회에 독하게 마음먹고 내 말 들어. 내가 장손 낳아준 애 애미에게는 먹고 살 만큼 떼어줄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말고.
다음날 또 수아네 집에 간 시어머님, 물론 아들을 앞세우고 아이 건강 체크는 다 한겠냐? 네, 병원에서 했어요. 급히 태어나느라 제대로 했으려고 내 친구 남편이 대학병원에 있다. 거기 예약해 놓았으니까 잠깐 다녀오면 돼. 네 남편이 데려갔다 올 거야. 그러시면서 남편에게 아기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강보에 쌓인 핏덩어리를요. 얼른 다녀오너라. 어머님, 저도 같이 갈게요. 아기가 저만 떨어지면 한시라도 안 떨어지려고 해서요. 막 울 거예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산모가 찬바람 바깥바람 쐰다고? 산 위에 바람 잘못 쐬면 늙어서 그 고생을 어떻게 하려고. 가만히 있어. 집에서 꼼짝도 하지 말어. 그래도 어머님, 아기가 많이 울 텐데 제가 옆에서. 길어야 서너 시간이야. 그 길로 남편은 아기를 안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당신 아들이 나가고 차를 천천히 한 잔 다 드시는 시어머님. 얘 아가, 내 말 잘 들어라. 우리가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아기가 없어야 너도 새 출발이라도 하지. 나이 21살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응? 아버지 뻘 되는 남자에게 붙어서 응? 내 아들을 내가 잘 알아. 너하고 오래 갈 애가 아니야. 지쳐가라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이렇게 내가 챙겨줄 때 새 출발해라. 내가 먹고 살 만큼 떼어줄게. 어머님, 아기는 어디 갔어요? 아기요, 아기. 본가로 보냈다. 내 며느리는 지금 친정에 있으니 내가 당분간 유모 들여서 키울 거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안 돼요. 저 돈 필요 없어요. 아기 돌려주세요. 저한테는 남편도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아기만 있으면 돼요. 그 아기 내가 낳았어요. 그 아이는 내 거예요, 내 거. 왜 마음대로 빼앗아 가세요? 네 아들에게도 그게 좋아. 어른 말 들어라. 내 며느리가 이제부터는 그 아이 엄마다. 언니가 그러던가요?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당연하지. 당장 데려오라고 했다. 내가 미쳤다고 혼자 이러겠니? 넌 이제 우리와 인연 끄는 거니 길에서 만나도 서로 모른 척 해야 돼. 그리고 몸 좀 났거든. 우선 이사부터 해라. 내가 집은 벌써 알아보라고 했다. 저기 멀리 대구찜이 좋겠다. 너 태구가 고향이랬지? 외국으로 가면 더 좋고 이 집 명이 네 앞으로 되어있다니. 이것도 너 주마. 네가 알아서 처분해라. 그리고 울며 매달리는 수아를 뿌리치고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돈이라도 챙겨줬으니 됐네 하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수아는 혼자 외롭게 자랐고 핏줄에 대한 지책이 강한 애고 돈도 필요 없고 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애였어요. 수아가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여보세요? 언니가 어떻게 이래? 내가 아무리 믿고 싫어도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정말 언니도 나하고 똑같이 아기 낳았으면서 어떻게 이래? 수아야, 울지 말고. 그게 무슨 말이야? 꾸미한테 무슨 일 있어? 언니가 키우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데려오랬다며. 저는 당장 집에 쫓아가 보았어요. 벌써 유모도 들였고 아기가 와 있더군요. 왔니? 그 애가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네? 이 애 네가 키워야겠다. 장손이다. 뭐라고요? 애기 엄마가 있는데 애 엄마가 키워야지. 왜 제가 키워요? 아니, 왜 우리 집 장손을 다른 사람이 키워? 애 엄마가 왜 다른 사람이에요? 당장 데려다 주세요. 전 남의 아들 못 키워요. 혹시 네가 아들을 또 낳을 수 있다면 생각해 보겠지만 너 아이 또 가질 수 있겠니? 너 그것도 아니잖아. 꿈이 엄마, 나도 아들 하나 있으면 좋지. 게다가 남의 핏줄도 아니고 말이야. 어머님, 저 이혼하겠어요. 여기서 그만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래? 그래라 그럼. 하지만 명심해. 우린 아이 둘 다 우리가 키울 거야. 넌 아기 놓고 나가면 돼. 그게 마음대로 되실 것 같으세요? 유책 사유가 얘 아빠한테 있는데도요. 그래,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우린 전 재산 다 놓고서라도 재판 이길 거야. 아까 우리 한번 해볼까? 응? 뭐 고민할 거 없다. 너한테 두 가지 길밖에 없을걸. 참말 말고 두 아이 키우며 가정을 지키느냐, 아이 버린 엄마가 되느냐. 저는 친정에 돌아와서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웬 청천벽력 친정 부모님이 변호사비를 못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이 키우면 살라고요. 두 아이 다 키우라고요. 전 못해요. 못하면 이혼한다는 게냐? 아이 데리고 이혼해요. 난 애비 없는 외손주 꼴 못 본다. 예미야, 그렇게 감정으로만 그럴 게 아니라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것보다야, 응? 남편이 밖에서 낳은 자식 키우는 게 더 낫다고요? 엄마 일이라면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나도 너한테 그런 짓 시키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대한민국이라는 데는 아직도 그렇거든. 네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 이혼하면 모두에게 상처가 된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게 세상사의 흐름이다. 네가 아직 그걸 모르는 게야. 어른 말씀을 들어 나쁠 게 없다는 친정어머님의 달램으로 저는 우선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온 걸 항복의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기세등등 표정이 그럼 네가 어떻게 혼자 살려고 였고 아주 대놓고 재곤이와 제 딸아이를 차별대우하는 거였어요. 수학에서 아이를 빼앗아 온 지 정확히 11일 만입니다. 아니 저 계집애는 20분 먼저 나왔어도 오빠인데 오빠가 먼저 먹고 나서 먹으면 어떻다고 빽빽 소리를 질렀어. 어차피 크면 남의 집에 보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계집애가 왜 이렇게 드세게 울어? 복 날라가게. 아이고 잘도 생겼지. 지혜비를 쏙 빼닮아 나왔네. 이래서 씨도둑질은 못한다는 거야. 우리 장손 얼른 커라. 여기는 네 집이야. 누가 너한테 뭘 할 게야. 이 집 재산은 다 네 거야. 25살만 넘으면 이 할미가 이 회사 너한테 물려줄 거야. 아이고 저놈의 기집애 저거 그만 좀 울어싸라. 네 오빠 잔다. 애미야 저 계집애 좀 방에다가 좀 치워놔라. 아이고 뭔 계집애가 저렇게 드세냐. 집안 복 날라가게. 기집애가 너무 우악스럽게 울으대도 폭이 안 들어오느니 이래서 해로부터 남녀 쌍둥이가 태어나면 하나는 가져다 버렸느니라. 바로 이래서다. 응? 집안에 아들 손자 하나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 아이고 우리 장손 찰도 찹쏨네. 방에 들어가 수아에게 온 카톡을 확인하고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도저히 이 집에서는 못 살겠네요. 끝난 이야기 아니었냐? 아이고 그거 몇 마디 했다고 또 내리는 삐쳐서는 어머니 저 이혼하겠어요. 아이고 이혼이 무슨 유세냐? 유세똥 짊어졌네 그려. 어머니만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셨지 저는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넌 나가면 돼. 너만 나가면 돼. 아니요 어머님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어머님도 여자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자식 낳아보셨잖아요. 우선 우리 은주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제게 있다고 들었어요. 재산도 반은 주셔야겠어요. 결혼 후에 모은 재산은 분할 자격이 있고요. 저 사람의 바람질로 이렇게 된 거니까 일책 배우자로서 위자료도 따로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어요. 변호사한테요. 시어머니 주먹을 지그시 쥐었다가 놓으시면서 그래? 너는 그동안 나름대로 꽤 철저했네. 그래. 그런데 말이다. 세상사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놈들을 조져넣는 구름 위에 노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지난주에 네 시외 삼촌한테 내 재산, 네 남편 재산을 모두 명의 변경을 했거든. 위자료는 주마. 그까짓 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딸 은주만 데리고 나가면 된다. 그러라고. 애초에 나는 아들 손주만 필요했으니까 됐어. 응? 나가라 오늘이라도. 그래 그렇다면 그래야지. 그렇게 이 집이 싫다는데 아니요. 어머님 재곤이도 이 집 자손이 아니에요. 매야? 수아씨가 혼인빙자 간음으로 저 사람 고소할 거예요. 그럼 재곤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다 박탈당할 수 있거든요. 수아는 절대 아이 안 뺏기겠다고 했거든요. 얘 좀 봐라 헛똑똑이네. 무슨 고려적 이야기를 시부렁거려. 혼인빙자 간음죄? 그게 폐지된 게 언젠데. 어머님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지요. 혼인빙자 사기죄.
변호사 선임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 법원에서 뵙죠. 저는 아기 말빵 2개를 가지고서 앞에는 딸, 뒤에는 아들을 업고 그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친정으로 갔어요. 이 야비한 시어머니와 남편, 제가 나가자마자 수아에게 찾아가서 혼인시켜주겠다, 새 출발하자고 하더래요. 당연히 거절했어요. 우리 씩씩한 수아가. 그리고 혼인빙자 사기죄는 8개월 선고됐고요. 그게 작년 일인데 그 사람은 지금은 여기저기 열심히 선을 보고 다닌대요. 시어머니 닭달로요. 대를 이어줄 아들을 얻으려고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달란가? 뭐 쉽게 되어도 좋겠지만은요.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던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단 몇 달 사이에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는데요. 정신을 겨우 붙잡고 쓰는 사연인 만큼 두서가 다소 없더라도 양해부터 부탁드려요. 저희 부부는 교제 5달 만에 결혼을 해서 현재 아들딸 하나씩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만들어 사는 중이었어요. 둘 다 맞벌이를 하는 중인데 월급이 조금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제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고 있고요. 제가 돈을 벌어와 가정에 보태는 만큼 남편도 가사분담을 많이 나눠 자신의 역할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보기엔 남녀의 역할이 바뀐 것 같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부는 다소 다른 부부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남편은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말이죠. 자식은 둘이 함께 낳았으니 육아에 있어서만큼은 서로가 적극적으로 나서 키우며 살았고요. 그러다 재작년 말에 남편이 유학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 일도 위태로운데 일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고 말이죠. 자신의 앞날이 너무 불투명하고 보잘것없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다면서 실세한탄을 크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작 회사에서 잘리지도 않았고 잘릴 일도 없어 보였는데 말이죠. 근데 전 그런 남편이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저희 남편은 고졸이었거든요. 특성화고로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고 남들처럼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진 않았으나 자격증이랑 자격증은 수두룩하게 보유하던 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공부 욕구가 큰 사람이어서 자격증 하나 따는 것만큼은 30대가 되어서도 멈추질 않고 계속했었어요. 그런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유학 얘기를 꺼내니 난감했죠. 그럴만하다 싶으면서도 당황스럽게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대학 진학을 하는 게 돈은 더 들지라도 입학은 쉽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경력직이다 보니 이걸 입학 시에 가산점으로 붙여주는 대학도 있다고 말이죠. 이미 혼자서 유학원까지 투어를 하며 상담을 받은 건지 알고 있던 정보들이 빠삭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잘만 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잘 이용하면 온 가족들이 다 이민도 가겠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으나 애들 영어 교육을 신경 쓰고 있던 찰나에 그리 나쁘지만 않은 조건이었어요. 남편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애들을 번갈아 보내기만 해도 영어 공부는 충분하겠구나 싶었고요. 당장 큰 문제였던 언어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남편은 그 사이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기기를 다루는 직업인데 관련 용어가 영어라서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도 수두룩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회사에 몇 있는데 대화를 나누려다 보니 영어를 조금씩 쓸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별 수 있나요? 남 잘 되라고 유학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 잘 되라고 유학을 보내는 거니 오히려 응원해주고자 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의 도전을 좋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누구보다 남편이 잘 되어 우리 가족 길을 살려주고 또 잘 풀렸으면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내 남편 하나를 믿은 채로 타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유학 수속을 밟고 비자 발급 등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건 남편이 댔고요. 그 외에 대학 입학금과 학비, 그 전에 수료가 필요한 어학 과정까지 모든 수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제가 지불을 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내 남편을 위해서 그 정도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었기에 허리가 휘청이기까지 하진 않았어요.
남편도 고맙다고 두 손을 부여잡고 인사를 하니 고마우면 공부라도 열심히 하고 오겠거니 생각을 하고 믿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순간에 장거리 부부가 되었답니다. 서로 떨어져 사는 그 시간 동안 서로 영상통화도 자주 하면서 안부를 주고받았고 아이들은 특히 외국 사는 아빠가 신기한 건지 유독 매일마다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으며 생존신고를 했어요. 그러니 저는 남편에 대해서 의심이라고 할 건 전혀 가지질 않았죠. 저렇겠지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는 남편인데 설마 딴 여자한테 눈길이라도 주려나 싶었거든요. 저 어리고 예쁜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라도 바람 따위는 관심을 일도 두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듯 저는 지난 1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학비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때에 맞춰 보내줬어요. 혹시라도 밥이라도 굶어가며 돈을 아끼겠다고 궁상을 떨고 살까 싶어서 용돈으로 쓰라며 추가 금액도 펑펑 퍼다 줬고요. 그렇게 많은 정성을 쏟아가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더 멋지게 돌아온 내 남편을 그려보면서 타지살이로 힘들어할 내 남편을 묵묵히 응원하며 살았네요. 하지만 저는 등신같게도 이런 남편으로부터 뒤통수를 세차게 얻어맞게 되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했던 제가 발등을 크게 찍힌 꼴이었죠. 남편은 처음 한 학기 동안은 공부하고 시험 치르는 게 너무 낯설고 힘든지 통화를 하며 몇 번을 울먹이까지 했었어요. 확실히 와서 쓰는 영어랑 집에서 공부하던 영어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다면서 스트레스를 어쩔 줄을 몰라 하기도 했죠. 다만 그런 투정이 오래가지 않길래 한두 번씩 뱉어보는 화풀이인가 싶었거든요. 그 과정을 다 견디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토닥여주기만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 과정을 다 견뎌 이겨낼 생각이 없었더라고요. 한두 번씩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랑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었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잠수를 타버리고 또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밀린 잠을 자야 한다면서 또 잠수를 탔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으면 피곤해서 누워있었다며 당당하게 변명을 했죠. 목소리는 정말 다운이 되어 통화를 더 하지도 못할 것 같이 전화를 받았고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내 남편이 쉽지 않나 보구나 싶어서 걱정이 더 컸습니다. 부디 잘 견뎌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돈이라도 아낌없이 쓰라며 더 보내줬어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조금 풀던 사람인데 맛있는 거라도 아낌없이 사 먹으라면서 말이죠. 그러면 남편은 그 순간에만 미친 듯이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 돈을 넙죽 받아냈고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장거리 생활에 지칠 법도 했지만 제가 돈을 이렇게까지 퍼주는데도 남편이 딴 길로 셀까 싶어 굳게 믿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 파이널 시험을 끝마쳤을 시기에 남편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말랑 안 와? 보고 싶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자신이 있는 나라로 비행기라도 타고 오라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말투가 꼬인 게 딱 술을 마신 듯 했는데 마누라가 보고 싶어서 술주정을 부리는구나 싶었죠.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비행기 티켓 사줄 거야? 라며 대답을 했는데요. 돌아오는 남편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뭘 비행기야? 한국 가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있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 한국이고 남편의 옆에 딱 붙어있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그러지 말라고 하니 순간 촉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네 옆에 딱 붙어있으라고? 나 누구야? 라고요.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건지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망설이지도 않고 대답을 했어요. 누구긴 누구야, 내 세컨드 살인이지 라고 말이에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내 이름이 튀어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살떨림이 온몸에서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차마 대답을 못한 채 멍한 채로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술 취한 남편도 이상하다 감이 왔는지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건지에 대해서 사태 파악을 했던 거죠. 지금 자기가 전화를 건 상대가 불륜녀가 아닌 한국에 있는 와이프라는 걸 알아챈 건지 남편은 뒤늦게야 주절주절 변명의 말을 늘어놓았어요. 여보 장난이야. 나 시험 끝나고 여기 애들이랑 술 몇 잔 했어. 장난으로 내기한 거야. 내 맘 알지? 라고 하면서 그게 장난이었다고 한참이나 지 혼자 설레발을 치고
쪽팔려 하면서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죠. 하지만 전 대답을 일체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혼자 조용해진 방 안에서 허공을 보며 새삼 알아차렸죠. 내 남편이 유학을 가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유학을 간 지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꼴랑 1년도 버티지도 못한 채 바람을 피웠다니요. 이것만으로도 내 남편이 저지른 짓이라 생각하니 믿을 수가 없어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술 마시고 마누라한테 잘못 전화를 해서 불륜을 들키다니요. 저희 애들 포함한 제 가족들과 불륜녀랑 번갈아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 보니 분간이 안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분노를 채 삼킬 새도 없이 노트북을 켜서는 밤새도록 남편의 페북과 인스타그램을 뒤졌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 걸 알아서인지 인스타그램에는 가족에게만 공개를 해놨었고 그래서 페북에 추가된 남편 친구 목록만 한참 뒤졌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죠. 정말로 남편이 부른 그 이름 사림이라는 연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다소 특이해서 제가 또렷하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내 남편의 불륜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의 계정을 발견했다는 사실과 동시에 또 다른 사실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정말 숨이 멎을 뻔했답니다. 글쎄 남편의 그 불륜녀 상대라는 년이 젊은 학생도 아니고 현지 사는 아가씨도 아니고 가정이 있는 유부녀더라고요. 저처럼 딸린 자식이 둘이나 있는 가정이 있는 여자 말입니다. 딱 봐도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것이 40대는 된 것 같은데 페북 프로필에 자신을 똑 닮은 애들을 양옆에 끼고서 무슨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진이 보였어요. 남편이 돈이 많은지 외국 호텔인 것 같은데 도대체 내 남편이랑은 어떻게 만나 관계가 그렇게까지 되었는지 사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바로 페북 문자를 보냈어요.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그 불륜녀 사진까지 다 캡처를 했고 내 남편이랑 서로 친구가 되어 있는 것도 캡처를 했어요. 남편한테는 사림이가 누군지 묻고 관계를 캐는 그 사이 불륜녀한테는 내 남편은 아냐며 또 페북 문자로 막 캐기 시작했죠. 그러더니만 두 사람은 벌써 함께 있기라도 한 건지 동시다발적으로 저한테 칼 답장을 해오더라고요. 불륜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해를 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고 남편은 술 취해 말이 헛나온 거라며 아니라는 변명만 잡아뗐습니다. 여자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두 사람의 실시간 문자를 번갈아 보니 분명 두 사람은 그 시각 같이 있는 걸로도 모자라 불륜을 저질러 온 게 분명했어요. 그러니 저는 교미 사이트라도 글을 올려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극단적인 조치에 나섰고 그로부터 바로 내 남편을 향한 송금은 정지했습니다. 막 파이널 시험이 끝났으니 다음 학기도 다가오는 중이었고 그 말은 즉슨 등록금 낼 날도 다가온다는 뜻이었는데요. 싹 다 끊기로 했어요. 남편한테는 네 알아서 돈 벌어다 학비를 내고 졸업해서 오라 통보만 했죠. 그러니 남편은 펄쩍 뛰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자신 일을 어떻게 구하며 그 많은 학비는 또 어떻게 내냐며 세상이 무너져라 매달리더라고요. 자신이 어떻게 온 유학인데 이대로 포기를 시키려 하냐면서 은근슬쩍 제 탓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사림이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라고요. 유부녀랑 바람까지 피웠는데 그 정도 대가도 못 받냐 하면서 남편에게 있는 쌍욕이란 욕은 다 퍼부어대고 연락을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더러우니 내 자식들하고도 연락을 하지 말라면서요. 그렇게 남편이랑은 연락을 끊었고 그때부터 저는 귀신에 홀린 사람 마냥 남편의 불륜녀 뒤를 쫓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페북 주소를 인스타그램에 또 가져다 대어봤더니 바로 그녀의 인스타그램 주소가 뜨더라고요. 비록 비공개 계정이긴 했지만 불륜녀 남편의 인스타그램까지 발견했고요. 당장에 팔로우 신청을 했고 일주일도 기다리지 않아 팔로워가 되었길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혹시 외국에 살고 있냐며 부인이 외국에 있냐고 말이죠. 내 남편이 유학을 가서 뒷바라지를 해주던 중이었는데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대가 당신 부인이라서 이렇게 모래를 무릅쓰고 연락을 하게 되었다며 제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해 보냈더니만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상대방 쪽에서 제 번호를 물어보고서는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남편도 마누라가 자꾸 연락이 안 되어서 오해를 하던 중이었는데 제 연락을 받은 거라면서 펄쩍 뛰며 욕을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쪽 남편 말을 들어보니 그 여자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었고
유학을 가서 현직 간호사가 되겠다고 대학을 재학 중이었다 하더라고요. 영주권을 받으면 온 가족들이 다 넘어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이었다 하면서 말이죠. 이 말을 들으니 정말 두 사람의 불륜이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 참담했습니다. 비록 평범했어도 정말 둘 낳고 잘 살아온 우리 부부였는데 이렇게 유학 한 번을 간 걸 가지고서 사람이 불륜까지 저지를 수 있었던 건가 싶어서 믿을 수가 없었죠. 믿고 싶지도 않았고요. 애초에 불륜을 저지르려고 유학을 계획한 건가 싶기까지 하는 오해가 들려는 찰나 불륜녀의 남편으로부터 자신은 이혼을 하지 않을 거고 제 남편에게 상간난 소송을 걸 계획이라는 통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저에게는 마누라 때문에 미안하다면서 사과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남편분의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불륜녀에게 똑같이 상간녀 소송을 걸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부로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로 흘러갔어요. 남편에게 너 소송 걸릴 예정이니 일 더 크게 만들기 전에 당장 한국 들어와라 라고 통보를 했고 모든 용돈이며 학비 송금을 중단한 채로 남편을 내버려 뒀더니만요. 정말 남편이 자진해서 한국에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교민 사회에도 터뜨리고 너가 유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게 될 거라고 반 겁박을 했더니만 거기에 겁을 먹고는 제 화를 풀어주기 위해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상대방 불륜녀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난 소송을 당했고요. 뒤늦게야 남편의 불륜녀도 한국에 들어온 걸 알아챈 저도 똑같이 상간녀 소송을 걸며 법적 소송전이 시작되었죠. 그쪽 부부는 서로 이혼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쪽 남편은 제 남편에게만 상간난 소송을 걸고 부부관계는 그대로 내버려두려 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좀 달랐어요. 이미 송금을 했던 한 학기 등록금에 용돈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 돈에 고마울 줄도 모른 채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돈이면 차라리 내 자식들을 더 좋은 영어 유치원에 보내 교육을 시켰을 텐데 차라리 어디 필리핀이라도 가서 영어 교육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답니다. 돈 낭비만 했던 생각에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했어요. 당연히 그냥 이혼도 아니고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말이죠. 남편은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자기가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외로워 죽겠는데 같은 학교에 있는 한국인 불륜녀를 보고 그만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다면서 별명을 쭉 늘어났습니다. 듣기 거북할 정도로 변명만 늘어났죠. 그러니 CR도 먹힐 리가 없었고 저는 상간녀 소송과 더불어 이혼 소송까지 치르면서 정신없는 소송전을 시작했어요. 남편한테는 유학비용까지 다 토해내라고 내용 증명도 보냈고요. 남편은 유학을 간다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까지 때려치운 후였고 퇴직금으로는 비자 받고 초기 유학비용을 준비하는 데 돈을 다 써버렸다가 한국에 오자마자 소송을 당해버린 바람에 변호사 선임을 하느라 또 돈을 써야 했습니다. 당연히 수중에 남아있을 돈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저한테 죽기 살길로 매달리더라고요. 한 번의 잘못이었으니 제발 자신을 구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말이죠. 끝까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책임을 져버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려달라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이 정도로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놈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불륜을 통해 내 남편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뒷골이 하루에도 여러 번 땡겼죠. 저는 끝까지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럴 마음이었으면 이혼 소송까지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이 남편은 불륜녀한테서 버림까지 받았는지 더욱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고 결국 유학비용을 더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싶었던지 학교로 돌아가는 걸 포기까지 해버렸습니다. 대학을 나와 영주권까지 받을 것 같다는 거대한 꿈을 꾸고 떠난 남편이었는데요. 불륜으로 한 줌의 죄가 되어서는 외국도 아닌 한국에서 영혼까지 훨훨 다 타버리고야 말았네요. 학교 졸업은 개뿔, 중간에 자퇴를 결심하게 된 걸로도 모자라 불륜녀한테 버림받고 조강지처한테까지 버림을 받았으니 정신이 제정신일 리가 만무했고요. 남편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줄곧 집에서 쫓겨나 바깥 생활을 전전했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는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을 포기한 후로는 재취업 준비를 한다고 고군분투하는 것 같더니만 그 나이에 그 학벌로 쉽게 이직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죠.
그걸 스스로도 아는지 폐인이 되어서는 시댁안에서만 늘어누워 지내기 시작했고요. 그걸 시어머니가 걱정돼 죽겠다며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 사정을 하며 또 연락을 해오셨어요. 전 당연히 배신감에 여전히 치를 떠는 중이라고 대답을 하며 거절을 했고요. 어쩌다 우리 부부가 꿈꿨던 꿈이 이리 산산조각이 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술 취한 남편의 전화 한 통이었고요. 보고 싶은 내 남편의 전화를 받았다가 불륜녀의 존재를 눈치채며 이 모든 사단이 한순간에 벌어졌죠. 여전히 배신감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고 얘들을 보면 속상해 가슴이 미어지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마누라가 혼자 한국에 남아 애들을 키우며 돈까지 벌어다가 학비를 대주는데 그 은혜에 빨리 보답을 하려 하기는커녕 외로움에 휩쓸려 바람이나 피울 생각을 했다니 이건 두고두고 용서를 받지 못할 일이 분명하다 생각하네요. 그러니 더욱 용서는 없고 위자료는 받을 만큼 받아낼 계획입니다. 상간녀한테도 받고 남편한테도 받아서 그 돈으로 내 자식들 영어 과외 하나라도 더 시키며 이 울분을 삼킬 거예요. 망가지는 남편도 애들 때문에 약해지는 것 없이 옆에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기만 할 거고요. 혹여나 갑자기 유학이나 장거리를 계획 중인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기 바래요. 모두가 다 제 남편처럼 쓰레기는 아닐 테지만 일만 하며 안 그러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와이프 옆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 정신머리가 이렇게까지 오락가락해질 수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외국에 가서 살게 된다면 외롭고 허전해진 마음이 얼마나 큰 폭풍으로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내 남편 출세 한번 시키려나 싶었는데 정작 제가 이혼녀가 되어서는 애들을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네요. 억울해서라도 누구보다 저만 챙기며 애들이랑 단란하게 잘 살아보려 해요. 많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